자, 이제 챕터 27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차 유급 휴가는요. 그 연차 유급 휴가 그 수당 관련해 가지고 2016년도에 기출됐어요. 이제 중요한 쟁점이었었고 기출이 됐습니다. 그때 계산 문제까지도 기출이 되어서 이제 또 계산 문제가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제 노무사 시험 이외에 다른 주관 시험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약수령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연차 유급 휴가 관련돼서는 이번에 근기법이 개정됐습니다. 작년 11월 달에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규정을 하나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은 이제 육아휴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종전에 육아휴직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수당 청구에 있어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 아니면 비례적으로 삭감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데요. 학설상 논의가 있었죠. 그 이유는 법에 규정이 없었으니까 이것을 입법으로 해결해서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때문에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차 유급 휴가 모두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다른 이제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바뀐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있어요. 지금 이제 60조 관련돼 가지고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서브를 만들었으니까 하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자, 연차 유급 휴가의 의의. 자, 근기법 60조 1항입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속한 자는 1년 동안 80%예요. 이상 출근하면은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고 1년 미만 근속한 자는 1개월 동안 개근해야 할 월 단위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 미만 근속자는 몇 번 받게 되는 거예요? 연차 휴가를 며칠? 11일. 여러분, 이거 12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1년이면 1개월 지나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1개월 지나야만 받을 수 있고, 12개월 넘었을 때는 이거는 1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근속하면은 15일, 최하 15일 나옵니다.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때는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또 계산 못 해가지고 12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취지는요. 근로자에게 일정한 출근율을 갖춘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즉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이겁니다. 정신적, 유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보장된 법정 휴가 제도이다.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 그래서 제가 항상 요거 할 때, 암기할 때요. 정, 육 간의 휴양 기회 보장. 이게 취지라 했잖아요. 이거 취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연차 휴가 수당 관련해서 비례 삭감하는 경우와 출근 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 비례 삭감하느냐에 대한 근거가 정신적, 유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연차 휴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서 어떠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예를 들어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입니다. 이때는 특별하게 열심히 근로해가지고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연차 휴가 제도하고 아주 부합하진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주는 것은 그렇고 일부 비례적으로 삭감해서 조금 감해가지고 삭감해서 주자 이런 견해가 이제 있었고요. 이것이 이제 행정 해석입니다. 이제 행정 실무에서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취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 암기하세요 하면서 정육 간의 휴양의 기회 제공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연차 휴가 제도의 취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육 이제 정육하니까 이제 정육점 생각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요때마다 이렇게 그 이태리나 이런 유럽에는 포르케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고기로 만든 완전하게 그 돼지고기를 그대로 안에 뼈하고 내장을 다 이제 집어내고 겉 가죽하고 안에 살만 딱 만들어 가지고 이걸 구웠어요. 삶아 굽고 그래 가지고 그걸 먹는 거.
이런 것들을 포르케타라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정육 간의 휴양기에 어떤 사람들은 휴양을 정육점에서 저 고기 먹으면서 이제 그 즐기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태리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포르케타 얘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그 포르케타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신 것처럼 포르케타라고 있잖아요. 돼지가 있네요. 이제 이하에서 볼 사진은 여러분 약간 혐오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보시거나 아니면 안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 이게 넘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포르케타 파는 식당이라는 데가 있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돼지가 이제 한 마리 안에 있는 그 안에 뼈, 갈비뼈나 이런 뼈와 내장 다 끄집어 내고요. 살만 이제 딱 살하고 겉 가죽만 남긴 상태에서 그걸 꼭꼭 묶는 거예요. 동그랗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숯불것처럼 이제 장작불에다가 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 가죽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 같은 거 뿌려가지고요. 자, 이렇게 통돼지 속에 마늘과 허브, 향신료 채워서 구운 이탈리아 전통 요리, 이것을 포르케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약간 더 혐오스럽죠. 이거 어떻게 먹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 잘라가지고 먹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잘라 팔기도 해요. 이렇게 이것을 이제 잘라가지고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수육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수육.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수업할 때는 신림동에서 수업할 때는 여러분들 포르케타를 먹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저희 중국집 가가지고 동파육을 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뭐 기회만 되면 사드리고 싶긴 한데요. 아무튼 동파육 먹고 힘내시라고, 그래서 정육관의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제가 한번 노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포르케타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마치 수육 같은 모양을 쓰잖아요. 이게 다 포르케타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통돼지예요. 통돼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르케타를 이용한 이런 그 샌드위치도 있다. 먹음직스럽죠. 갑자기 배가 고파지긴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있다. 포르케타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끝나고 그리고 합격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연수하고 취업하기 전에 좀 휴양의 길을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유럽도 가시고 유럽에서 이제 좀 가서 쉬기도 하시고 유럽 여행도 하실 텐데, 그때 유럽 가시면 꼭 포르케타를 드시고요. 포르케타 드시면서 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이어서 자, 산정기간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연차 휴가 산정기간은 1년이다. 그 다음에 1년 미만 근속한 자는 1개월이다. 이것입니다. 자, 됐고요. 출근율이라는 게 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출근율. 이거는 뭐예요? 출근율에 따라 가지고 출근율 80% 이상 돼야지만 이 사람에게 연차 휴가를 준다는 것이에요. 연차 휴가는 일정한 출근율을 요건으로 한다. 이러한 출근율은 1년간 소정근로일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소정근로일수 뭐예요? 법정근로하고 비교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같이 정하고 우리 얼마 동안 일하자, 근로계약이 얼마 일하기로 한다, 이렇게 1년 365일 중에서 뭐 200일 일하기로 한다, 이런 근로일수, 이런 같이 노사가 정하는 근로일수, 이것을 소정근로일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 제공한 날이 얼마인지를 비율적 따져가지고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80% 이상이라는 얘기는 출근율 80% 이상은 그러니까 그냥 그 근속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다닌 사람. 자, 이런 소정근로일 8 이상 80% 이상 출근 또는 개근 등의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로 결정된다. 법정근로일수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 동안 일하기로 하자, 야 200일 동안 일하기로 하자라고 했으면 200일 분의 이런 것이에요. 200일 분의 80% 이상 되려면 적어도 160일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정근로일은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 또는 등이니까 여기엔 이제 근로계약이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일을 말하는 것이다. 자, 1년간 소정근로일은 1년간 역상 총일수에서 휴일, 주휴일 뭐 이런 등등을 제외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소정근로일 수는 365일 중에서 뭐 200일, 250일 이렇게 나와요. 자, 다만 어떤 날은 근로자가 빠졌어요. 빠졌다 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 날이 있어요. 이걸 제외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항상 출근한 것으로 보는 날, 이 날을 제외해서는 안 되고 한 소정근로일수분의 그 다음에 실제 출근한 날인데요. 출근 안 했다 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만 하는 날이 있어요. 어떤 때냐면 이거 근로자를 위한 것이죠.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전 후 휴가 또는 유사산 후 휴가, 그리고 세 번째 요게 이제 법에 추가됐습니다. 옛날에 없었어요.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업한 기간, 요거는 출근율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본다. 60조 제6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신설했다. 2017년 11월 28일 날 신설했어요. 그 다음 연차휴가, 생리휴가 등 기간처럼 성질상 결건 처리할 수 없는 기간, 그 다음에 공민권행사, 예비군, 민방위, 동원훈련 이런 것 이제 기간처럼 관계 법령상 휴무일로 보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간도 출근하는 것으로 본다. 여러분들은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남자 이제 동료가 민방이나 동원훈련 가면은 예비군 훈련 가고 하면은 되게 뭐 놀다 오는 줄 알고 계세요. 그냥 그냥 소풍 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실제로 가면은 물론 일은 안 해요. 일은 안 하는데 소위 삐대는 거, 이 삐대는 거의 지루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지겨워요. 그것도 이제 또 이제 핸드폰을 못 보게 만들고, 특히나 더운 날 옷 입고 군복 입고 가서 앉아 있고 50분 교육받고 10분 휴식하고, 이거 너무 짜증나요 진짜. 이게 자유가 있다가 그 자유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통제당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동호훈련 같은 경우는 거기 입소해야 되거든요. 군부대에 동호훈련장에 입소해가지고 거기서 3박 4일 보내는데, 아주 그냥 멀쩡한 사람도 동호훈련 오면 완전 개차반 돼버린 경우가 많아요. 다 풀어헤치고.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동호훈련 조교였기 때문에 조교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동호원 훈련 오신 아저씨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제가 뻔히 봤어요. 아주 그냥 무료함과 지루함에 그냥 미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좋았는지 동호훈련 기간 동안에 받으신 그런 동호훈련비가 따로 나오거든요. 국가에서 그 훈련비를 저희한테 막 주세요. 저희가 휴가 갈 때 그 돈 받아가지고 이제 휴가비도 쓰고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건 약간 내물성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받아서는 안 될 돈 아니었나 싶긴 한데요. 아무튼 20년 전인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5번 정직 직위 해제 기간의 결근 처리 여부. 이제 요거는요. 자, 정직 직위 해제 요게 근로자의 규칙 사유이에요. 우리 상식적으로 가봅시다. 근로자가 이제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출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직이나 직위 해제 출근 못한 이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연차 휴가를 많이 주는 것, 이게 옳은 거겠어요? 그런데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견해 대립이 있어요.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한 것으로 보자라는 견해가 있단 말이에요. 판례는 당연히 안 봐요. 왜냐? 근로자 책임이니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못 나온 거 이걸 가지고 출근 연차 휴가를 위한 그 기간에 포함시키거나 출근한 것을 간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판례가. 이게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학설에서는 더욱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연차 휴가 자체는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연차 휴가 쓰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연차 휴가를 안 썼을 때, 판례가요 연차 휴가를 안 썼을 때 안 쓴 다음부터는 연차 휴가 수당이라는 게 돈이 생겨버린다. 돈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징계처분으로 정직 출근 정지 직위 해제 기간을 비롯해서 또한 위법한 파업에 참가한 기간, 사용자의 정당한 직장 폐쇄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 이거를 출근한 것을 간주할 것이냐 아니면 결근 처리할 것인가, 이 여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자, 견해 대립은요 긍정설, 징계의 일종인 이런 것들은 근로자의 규칙사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자, 소정근로일에는 포함시키고, 즉 분모에는 포함시키고, 그리고 결근을 처리한다. 즉 위에 분자는 줄인다는 얘기예요. 요 문구를 잘 암기해 두세요. 소정근로인에는 포함시키고 결근으로는 처리한다. 분모는 포함시키기 때문에 여전히 늘어나 있고,
결근이기 때문에 분자는 줄어들고, 따라서 요것 때문에 연차 휴가 일수가 줄어들거나 없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80%가 안 되기 때문에. 자, 부정설은요, 요게 이제 특이한 견해예요. 보통 긍정설일 것 같은데 부정설도 있단 말입니다. 자, 징계 기간 중에 결근으로 처리하면 징계에 따른 불이익, 자, 징계에 따른 불이익, 정지 출근정지 되면은 이제 이 급여가 깎여요. 임금 깎여요. 연차 휴가가 아니라 급여가 깎여요. 여기에 더해서 주 휴일 연차 휴가에도 대해서도 불이익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로자에게 이중 불이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서는 제외되고 한편 결근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판례는 긍정설이다. 판례는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징계 기간 중에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도 근로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따라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시키되 그 기간 중 근로의무가 면제되었던 점을 참작해서 연차 유급 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 일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취업규칙 규정이 근기법에 반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검토 보시면 긍정설이다. 근로자가 스스로 무단 결근한 경우와 징계 처분으로 출근할 수 없었던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거는 이제 이건 부정설로 가는 거죠. 이건 이제 뭐 특이하게 부정설 쪽으로 한번 해봤어요. 게다가 요 판례 평석하신 분이 부정설이어가지고 부정설 쪽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자, 물론 당연히 긍정설도 뭐 타당한 것이죠. 이거는 부정설 입장에서 스스로 무단 결근한 경우하고 징계 처분으로 출근할 수 없었던 경우, 이건 스스로 무단 결근이 아니잖아요. 없었던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 징계 처분과 그에 따른 연차 휴가상의 불이익 처분이 이중 불이익 처분이 된다라는 점에서 부정설 타당,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당해고 적법한 징계기간 등등, 이건 육아휴직 결근 처리 여부, 이건 나중에 봅니다. 다음 이제 휴가일수 보면은 기본 휴가일수 1년 이상 근속한 자, 이런 사람은 기본 15일이에요. 15일. 출근율이 8일 미만인 자일 경우에는 1개월 근로기간, 1개월 개근시 하루, 이거 계산하면 11일 됩니다. 자, 여기 이거 됐고, 자, 그 다음에, 자, 1년 미만 근속한 자, 요게요, 법이 바뀌었어요. 자,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 휴가 부여된다. 이건 맞잖아요. 맞는데 종전에는 사망이 있었어요. 요 사망. 종전근기법 2017년 12월 28일 전에는 사망이 있었고요. 요 법이 개정법이 5월에 시행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객관식 보시는 분은 여전히 근기법 60주 사망 적용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2018년 5월 이후에 주간식 시험 보시거나 이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모두 공이 이제 6주 사망 삭제됐습니다. 자, 6주 사망이 뭐냐? 자, 원래 1년 미만 근속인 자에게도 연차 유급 휴가 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서 유급휴고 주는 경우에는, 자, 근로자가 이미 사용한 경우 그 다음 해에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했다면 그 다음 해에 1년 풀로 근무했으면 15일 받을 수 있잖아요. 이 15일에서 그 전에 사용했던 1년 미만 근속한 자가 사용했던 연차 휴가 기간을 뺀단 말이에요. 뺀다, 삭제한다, 뺀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60조 사망. 그래가지고 1년 미만 근로자 근속한 자가 첫 해에 하자마자 1년 미만이었으니까 휴가일을 5일 싸먹었어요. 5일 싸먹을 수 있죠.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 해에, 이듬해에 근속해가지고 15일 생겼어요. 그런데 이듬해에는, 종전에는 60주 사망에 의해 가지고 15일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마만 쓸 수 있다? 그렇죠. 10일만 쓸 수 있었다. 이게 이것입니다. 5일을 빼기 때문에 종전에 썼던 5일을 뺀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법 규정으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5일 쓴 것이요. 그 다음에 15일 생겼으면 15일 다 쓴다. 이런 게 이제 개정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이죠.
자, 가산 휴가 일수. 자, 이거는 15일이지만 15일만은 아니에요. 여기다 플러스 시킵니다. 자, 3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15일 휴가 일수의 최초 1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서 1일 가산한다 라는 것이고요. 단 가산할 때 총 25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25일까지 가산한다. 무슨 말이냐? 이거 박스를 보시면 돼요. 1년차 15일, 2년차 15일인데요. 3년차 플러스 1, 4년차 플러스 1, 2년, 5년차 17일, 6년차 17일, 그 다음에 자 7년차 18일 이런 식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보시는 것처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는 최초 1년 초과는 매 2년마다 일을 가산한다. 이것입니다. 이 가산하는 문제가 2010년도에 시험에 나왔어요. 이렇게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1년 15, 1년 15, 2년차 15, 3년차 16, 4년차 16, 5년차 17, 6년차 17, 그 다음에 7년차 18, 8년차 18, 9년차 19, 10년차 19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적용 요건은 근로자가 가산휴가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3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것이요. 그 다음에 휴가 선정 대상 중에서 80일 이상 출근해야 된다는 것 당연한 것이죠. 자, 휴가의 시기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휴가는 휴일의 경우와 달리 미리 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되어서 휴가권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가 휴가권 행사하려면 휴가의 구체적 시기가 특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휴가의 시기는 휴가권을 가진 근로자가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가 저 언제 가겠습니다, 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자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지만 만약에 그때 한참 바쁠 때예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시기 변경권이 있습니다. 지금 휴가 가면은 너무 일수이 너무 딸려. 그러니까 시기를 좀 옮겨줘 라고 하는 변경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로자의 시기 지정, 휴가 시기 특정할 수 있다는 것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의 대상 나머지 한번 읽어보세요. 휴가는 특정한 소정근로일에 해당 근로자가 근로지원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을 휴가일수로 지정해야 되는 것이고 휴일을 휴가일로 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휴게하는 날이기 때문에 분할 지정, 휴가 시기 지정은 자 전부 연이어서 할 수도 있고요. 띄엄띄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5일을 몰아가지고 쓸 수도 있고 뭐 이틀에 한번 일주일에 이틀씩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만약에 급박할 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때는 그 시기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정이 있는 경우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대체 근로자 확보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적법한 시기 변경권이 뭐냐? 시기 변경권 행사하면 그대로 시기 변경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시기 변경권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연차 휴가 사용한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휴가의 사용 연차 휴가 그 다음에 임금이고요. 연차 휴가는 유급휴가이다. 유급휴가입니다. 무급 아니에요. 따라서 사용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지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한번 월급 근로자, 1급 근로자 한번 읽어보시고 특징은 1급 근로자도 별도로 유급휴가 임금 지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휴가 용도, 휴가를 어떻게 사용할지, 여행 갈지, 집에서 그냥 방콕 할지 자유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간 이용해서 다른 일, 알바할 수 있는 것 당연합니다. 타 작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자, 쟁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 근로자들이 그 연차 휴가를 써서 쟁의하는 거 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그 주장 관리처를 목적으로 휴가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휴가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자, 이 휴가는 열심히 일한 당시 쉬어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요거 휴가 사용할 때 이거 쟁의행위하는 거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유급휴가 임금 지급 의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휴가 중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 쟁의행위 등에 참가 지원하는 경우 이때는 그 시간을 자기 스스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유급휴가 임금 지급 의무 인정하는 게 판례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휴가의 대체 요거는 최근에 이제 비교적 최근에 들어온 어떤
그 법 규정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이제 좀 생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가지고 연차 휴가일을 가름해서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강제로 휴무시킨다는 거예요. 즉 명절 전후 근로일 등 특정 근로일에 상당수 근로자를 휴무하게 하는 대신에 그 날을 휴가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조합성과 낮은데도 정상임금 지급하는 사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보겠지만 연차 휴가를 안 쓰면 그 연차 휴가 수당이 발생하는 게 판례예요. 따라서 수당 발생하면 사용자 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휴가를 쓰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상임금 지급하는 사용자 부담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이거 쉬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의 시기 지정권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체결한 경우 근로자의 휴가에 대한 시기 지정권은 그 범위 내에서 배제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그날 근로하는 대신에 다른 날을 휴가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자, 시기 지정권이 이제 배제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휴가 대체되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 휴가를 이제 이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법에서요. 자, 휴가 소멸. 연차 유급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다만 판례는요. 소멸하는 거 오케이. 하지만 이 소멸한 다음에 요 기간만큼의 임금이 발생한다. 요것입니다. 이게 미사용 휴가 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1년 경과로 연차 휴가 수당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제도예요.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 제공한 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미사용 휴가 수당의 성질은 임금이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명언하고 있어요.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이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 적용된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온 게 3년이 되겠습니다. 자, 퇴직과 미사용 휴가 수당. 근로자가 연차 휴가권 취득한 후에 연차 휴가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휴가 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존재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되는 것입니다. 자, 휴가 다만 전부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은 그 소멸시효는 3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휴가 소멸의 예외. 근로자는 규칙 사유로 인한 사용 시한 1년 동안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습니다. 지금 사용자 규칙 사유니까 이런 규정이 금기법 제60조 7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월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휴가 사용 촉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소정의 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했는데 그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휴가가 소멸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들어온 이제 규정인데요. 문제는 이렇다 할지라도 판례가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그 이후에 촉진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휴가를 안 갔어요. 안 갔다 하더라도 연차 휴가 수당을 배제한 판례는 아직도 없습니다. 따라서 인정할 여지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차 휴가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은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 지급 의무는 발생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상 의무가 있는 것처럼 될 여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규정 자체는 이렇게 해놨어요.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무튼 이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 휴가 수당을 사용하지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안 했을 경우 아직까지 연차 휴가 수당을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은 한번 읽어보세요. 시효 소멸 전 6개월 전 서면 촉구하고요. 2개월 전 서면 촉구를 하는 것이고 근로자 휴가 미사용 이와 같은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휴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 휴가권은 소멸을 한다. 즉 연차 휴가권은 소멸하지만 뭐가 발생한다?
연차 휴가 수당은 발생한다. 이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요건구비 효과. 이런 요건구비 되면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한다. 그리고 사용자의 규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다음에 이월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금지되고 있는 판례는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규정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이걸 이렇게 현실에서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의 성질 임금 아까 봤잖아요. 판례가. 근로자가 연차 휴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 지나도록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더 이상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 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 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근로자는 청구할 수 있다. 자, 업무상 재해와 연차휴가 수당.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제고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 즉 임금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 하정으로 말미암아서 연차휴가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를 하더라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 수당은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도 연차휴가 수당 전부 다 인정해버려요. 이러한 연차휴가 수당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단협 취업규칙 전부 무효다라는 것입니다. 효력이 없다. 연차휴가 수당 미지급 효과는 무엇이냐? 자, 근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서 연차휴가 수당은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아니어서 이거는 근데 임금 그 자체는 뭐 이런 판례도 있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연체휴가 미사용 수당이 매월 이건 이거죠. 임금은 임금인데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이걸 수식하는 것입니다. 그냥 임금이 아니어서 이것이 아니에요.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그러한 임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근기법 43조 2항이 곧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전액 지급기 지급하지 아니었을 때는 이때는 근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뭡니까? 여기 무슨 범죄예요? 임금 체불에 대한 범죄가 되겠습니다. 약간 표현을 헷갈리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대법원 판례에 이제 이런 연차 휴가수당 미지급 효과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요. 이 판례에 이렇게 이제 적시를 해놨단 말입니다. 사용자가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건 임금 체불이기 때문에 근기법 위반죄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에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임금은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이 임금은 아니어서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임금 맞아요. 임금 맞아요. 임금 맞지만 이 앞에 있는 것처럼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 지급하는 임금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당해고 적법한 쟁의해기 기간에 결근 처리 여부 등인데요. 요거는 연이어서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연차 유급휴가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로마자 2번 부당해고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에 결근 처리 여부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에다가 육아휴직도 들어가 있었죠. 근데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방금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입법화됐어요. 법으로 출국 간주했기 때문에 더 이상 결근 처리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깁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별도로 문제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주로 사용자의 규칙 사유 내지는 근로자의 규칙 사유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의 소재. 부당해고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등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을 연차 유급 휴가 출근율 계산을 함에 있어서 연차 유급 휴가 일수의 산정 방식이 문제된다. 여기에 이렇게 암기해 두세요. 출근율 계산함에 있어서 연차 유급 휴가 일수 산정 방식 자체가 문제된다. 자,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출근 간주철과 비례 삭감설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행정 해석이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출처는 몰라요. 이게 굉장히 법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행정에서는 이런 게 있나 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기교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어떤 일부 삭감하는 것.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퀘스천이에요.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이런 것입니다. 근거가 없어요. 일단 근거는 없어요. 없지만 행정 이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처리한단 말입니다. 즉
자, 출근 간주설은 해당 기간의 어떤 기간이요? 부당 해고당하거나 또는 적법한 쟁의 행위 기간은 근무 안 했잖아요. 이 근무 안 한 기간을 출근율에 있어서 뺄 것이냐 아니면 집어넣을 것이냐 이것이에요. 빼버리면은 80% 되기가 되게 어렵겠죠. 집어넣으면 분자잖아요. 분자 부분이기 때문에 분자 집어넣으면 80% 되기가 수월하겠죠. 이렇게 보는 이것 때문에 문제되는 것입니다. 해당 기간의 길이에 따라서 휴가일수 비례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비례 삭감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연차 휴가제도의 취지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해가지고 출근하는 것으로 보자라는 것입니다.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자, 비례삭감설은 자, 연차 휴가일수는 부당해고 등 자, 사용자의 규칙 사유로 휴업한 기간, 정당한 파업에 참가한 기간, 그 다음에 육아휴직 기간, 요거는 이제 삭제돼야 될 부분이게 됐네요. 및 이들에 준하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그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 요 옛날 육아휴직 기간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율에 따라 부여한다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삭제를 해야겠네요. 여기 비례삭감설. 자, 이거는 이런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에 따라 부여한다는 견해인 것인데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행정 실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행정 처리하다 보니까 가장 적절한 어떤 방법 이제 그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에 맞춰서 적절하게 전액 이제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삭감하는 그거를 기구적으로 고안해낸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비례삭감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판례는요 사안에 따라서 비례삭감설처럼 본 경우도 있고요, 출근 간주설처럼 본 사례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쟁의기 행위기간 관련해 가지고요 비례삭감설과 같은 태도를 취했고, 이것이 2010년도 노무사 시험에 나왔던 사례입니다. 자, 이건 적법한 쟁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알리안츠 생명보험 사례인데요. 갑등 A회사 근로자들은 2008년 1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정당한 파업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연차 휴가 수당을 청구했고요. A회사는 파업 기간에 비례해서 연차 휴가 수당을 삭감 지급했습니다. 이게 비례 삭감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왜 삭감하느냐? 전부 출근 간주해달라. 이렇게 이제 그 소를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두 A회사 승소, 즉 비례 삭감설 같은 견해를 취했던 것입니다. 판례는 정당한 쟁의 행위로 인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연차, 유급, 휴가 일수 산정마식이 문제된 사안에서, 자, 첫 번째, 우선 연간 소정근로 일수에서 쟁의 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이기 때문에 분모가 소정근로 일수고요. 그 다음에 분자가 뭐냐? 전체 소정근로 일수에서 쟁의 행위 기간을 뺀 나머지, 제외한 나머지 일수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 즉 분모분의 소정근로 일수, 분모분의 분자 곱하기 100 하니까 80이냐 아니냐 요거 따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계산해서 연차, 유급, 휴가, 취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이거 15일, 16일, 17일 될지 여부를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 유급, 휴가일수를 산정한 뒤, 이건 뭐예요? 최소 15, 그 다음에 3년차부터 16, 17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3년 된 휴가일수에 대해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 곱하기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분모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일수 요것이 분자요. 자, 이렇게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5면 15 곱하기 분모 소정근로일수, 그 다음에 전체 소정근로일수 빼기 쟁의행위한 기간, 요게 분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곱한 비율을 곱해서 산출된 연차, 휴가 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비례삭감설과 같은 입장을 판시한 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먼저 이게 패턴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패턴이라 스텝이 로마자 1번 그다음에 로마자 2번 이게 스텝을 거칩니다. 첫 번째 정상 소정근로 일수가 있잖아요. 정상 소정근로 일수가 200일입니다. 파업한 기간이 40일이에요. 요때요. 보시는 것처럼 201분의 160, 즉 200 빼기 40. 이게 나머지 일수란 말이에요. 나머지 일수 161. 이걸 곱하면은 얼마 나옵니까? 80 나와요. 80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산정되는 것이죠. 15일, 16일, 17일 등이 나오는 것이고요. 요것이 여러분들 여기 보았던 것처럼 여기서 여기 동그라미 1번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번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15일을 이제 산정한 뒤에 그 다음에 스텝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스텝 보시는 것처럼 자 15가 나왔다 쳐요. 15일이 나왔고 여기에다가 다시 소정근로일수 1년 소정근로일수 200일 중에서 마찬가지로 나머지 일수 200 빼기 40 나머지 일수 160이잖아요. 요거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한번 곱해보세요. 곱하면 12일 나옵니다. 따라서 15일에서 일정한 한 3일을 삭감한 거잖아요. 이 삭감한 날 그것이 12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자, 산정된 휴가일수 15일에 대해서 연간 소정근로일수 아까 200이었죠? 여기에서 쟁의 기간 40일이었잖아요.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 160일이지 않았어요. 160일. 이것을 연간 소정일수 200일로 나눈 비율 나눈 비율을 곱해 보니까 12일이 나오더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례삭감사 입장으로 판시한 바 있다. 이유는요? 몰라요. 이제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기교적으로 이렇게 보기로 했다 이런 것이에요. 요것을요 우리 합격한 그 수험생이 쓴 예가 있어요. 요거 너무 잘 썼고요 그때. 그래서 이걸 정말 암기에 쓰더라고요. 그분은 합격한 우리 수험생은 법학과 출신이 아니에요. 경제학과 출신인데 굉장히 이제 잘 썼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허락받고 이걸 제가 이제 쓰겠다고 했어요. 그대로 이게 답안지에 딱 적절하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요 세 가지만 암기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상 소정근로일수에서 파업기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8할 이상 출근할 때 따져서 8할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원고들의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연차 유급 일수를 산정한다. 15일, 16일 등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자, 요 산정한 일수 15, 16일에다가 곱하기예요. 분모가 뭡니까? 정상 소정근로일수 요 곱하기 100 이거 지우세요. 이거 쓸모 없어요. 이거 지우시면 됩니다. 지우시고 이거 잘못 나왔던 거다. 분모예요. 그다음 분자는 뭡니까? 정상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소정근로일수 뭐예요? 이거 쟁의행위 기간이에요. 요걸 이게 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머지 일수로 표현합니다. 나머지 일수. 이렇게 나머지 일수, 즉 산정된 연차 유급 일수, 유급 휴가 일수, 휴가 쳐주세요. 휴가 일수 15일에다가 분모 200분의 아까 정상 소정근로일수 200 마이너스 40 제외 소정근로일수 아까 쟁의행위 기간이잖아요. 40일 빼니까 200분의 160 곱하기 15 하니까 결론적으로 비례 삭감된 연차휴가 일수가 나옵니다. 12일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순서에 따라 가지고 나온다. 이게 2016년도에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부당 해고 기간 관련해 가지고는요. 요거는 판례가 출근 간주설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출근 간주한 것이기 때문에 뭐 빼고 자시고 없어요. 그대로 인정해요. 15일 나왔으면 15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연민시 신문 사례이고요. 제가 연민시 신문 갔는데 여기가 노조가 이제 센 곳으로 이제 유명합니다. 자, A 회사 근로자들은 이제 이때 2008년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거의 1년 동안 이제 순차 부당해고 당했다가 복직됩니다. 갑등은 연차휴가 수당 지급 청구하는데 그 회사는 갑등이 2009년까지는 2009 했다가 그다음에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요 사이에 근무일수가 전혀 없다고 하면서
연차 휴가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뭐 근무일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분자가 0이에요. 0. 0이기 때문에 어차피 0이잖아요. 따라서 뭐 연차 휴가 일수 없다 이렇게 했지만 반발했죠. 근로자가. 그리고 1, 2심, 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부당 해고로 인한 그 불이익을 근로자가 부담할 수 없다. 따라서 마치 일한 양 간주하고 일한 거에 따라 가지고 연차 휴가를 줘야 한다. 연차 휴가 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연차 휴가 안 줬을 경우에는 연차 유급 휴가 수당까지도 주어야 한다. 이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판례는 부당해고와 연차 유급 휴가 일수 산정 방식이 문제된 사안에서 연차 휴가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 일수와 출근 일수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해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해서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기간은 연장 소정근로 일수 및 출근 일수에 모두 산입, 이거 중요하다. 모두 산입되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부당해고 기간이 연간 총근로 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달리 볼 수 없다. 이렇게 봐서 출근 간주설과 같은 입장으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 쟁의행위 기간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 제공한 바가 없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두고 근로자가 진짜 출근하는 것으로 의지할 수 없다. 본다잖아요. 의지할 수 없다는 점, 이런 점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요거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 유급 휴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연차 유급 휴가가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성질을 갖고 있고 현실적인 근로 제공이 없었던 쟁행위 등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 부여할 의무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비례삭감설이 타당하다라고, 이건 쟁의행위 관련해 가지고는 비례삭감설 판례와 마찬가지로 비례삭감설 입장에서 검토를 제가 해놨어요. 당연하게 여러분이 이걸 비판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판례에 맞춰 가지고 검토를 이제 쓴다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판례에 맞춰서 써봤습니다. 그다음 부당해고 관련해서는요, 이거는 이제 또 출근 간주설이잖아요. 따라서 출근 간주설 입장에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부당해고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근로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 즉 근로자는 근로하고 싶다 하지만 사용자가 하지 마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고,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는 점, 그 다음에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당해고 그 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이 맞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서 출근 간주설 타당하다. 이렇게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뭡니까? 쟁의행위 기간 관련된 판례가 따로 있고 부당해고 관련된 판례가 따로 있단 말입니다. 알리안츠 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례하고 그 다음에 여미지식물 사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결론도 각각 내시면 돼요. 다만 요 알리안츠 생명보험 주식회사 쟁의행위 관련돼서는 2016년도 공인노무사 시험은 기출되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 기출됐으니까 타 시험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변시 등 시험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답안 예시, 요 답안 예시는요, 징계처분 부당쟁의행위, 정당한 쟁의행위, 부당해고였던 경우, 요걸 각각 요것만 딱 암기하세요. 암기하면 여러분 쓰는 게 정확합니다. 여러분 답안지, 법법 답안지에다가 그래표, 그래프나 아니면 이런 보시는 것처럼 그림, 분자, 분모, 계산식 이거 쓰면 안 돼요. 완전 감점입니다. 법법 답안은 여기다가 기호, 숫자, 이게 분모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렇게 풀어 써야 되는 것입니다. 2016년도 나왔던 그 계산 문제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아마 쓰신 분들은 고득점 하셔가지고 합격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도 이거 한번 쭉 이것만 암기해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사례, 우리 조갑실 노무사님 친하거든요. 조갑실 노무사님 책에서 이렇게 또 사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아까 제가 써가지고 보여드렸던 부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